자, 현대시 빅터네요. 22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현대시 22페이지. 껍데기는 가라부터. 알맹이만 남고. 네. 껍데기는 가라는 요거는 중학교형 시예요. 간단합니다. 시 쉬워요. 그래서 오늘 시 쉬운 거에서 오늘은 시를 5편 할 겁니다. 다 쉽네. 자,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부터. 자, 중학교 시지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 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자, 일단 제목이 역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거 찾아내시면 끝나네요. 그리고 또 껍데기란 또 대상이 있으니까 이 대상도 의미하는 거 찾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는 없네요. 거기에서 출발하네요. 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자, 껍데기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껍데기하고 대조적인 게 알맹이네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껍데기가 부정적인 존재겠죠. 이렇게 대조적인 애들이 쓰였을 때 한쪽이 부정이면 한쪽은 긍정. 그리고 앞부분부터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시성을 정리하면요. 그 대조적인 것의 속성을 정리하고 또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는지 찾으시면 주제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러니까 어떤 알맹이? 4월의 알맹이. 4월의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똑같은 구조네요. 그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뭐의 알맹이? 동학년. 동학년이 뭐죠?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얘네들을 먼저 끄집어 내주셔야 돼요. 4월의 알맹이는 뭘까요? 동학년의 알맹이는 뭘까요? 4.19 혁명. 어떻게 바로바로 나오죠? 자,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연결할 때 이건 4.19를 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 같은 거 끄집어 내주셔야 되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체는 누구였죠? 대중 시민. 민중들이었죠. 민중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유. 자유를 위해 또 그들의 생존권, 평화를 위해 또 평등을 위해 좀 더 나가면 민주를 위해. 그러니까 이런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맹이는 뭘까요? 4월의 알맹이, 그리고 동학년의 아우성. 아우성이 또 알맹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자유, 평화, 민주, 평등, 민주의 그런 사상들, 생각들만 남고 사상, 이념들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부정적인 존재겠죠. 그리고 또 외면적인 존재, 외형적인 존재, 형식적인 존재.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바로 순수한 그 이념, 정신만 남아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아사달과 아사녀가 그곳까지 내놓은 모습, 그러니까 홀딱 벗은 모습으로 중립의 초래청 결혼하는 곳 앞에서 맞절해요. 결혼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아사달과 아사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몰라도 되긴 한다. 네. 얘도 설명할게요.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무영탑.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형태가 없는 탑. 아니죠. 그림자 영자예요. 똑같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얘기예요.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고요. 이 아사달은 신라의 최고의 석공이에요. 그리고 아사녀는 그의 부인이고. 그래서 아사달이 그 신라의 유명한 절 있잖아요. 불국사. 그렇죠. 오늘 대답 좋네요. 네.
자, 그래서 불국사에 탑이 두 개가 있어요. 석가탑, 석가탑이랑 다보탑, 다보탑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형탑이에요. 맞춰봐요. 다보탑. 석가탑이에요. 50%는 틀리죠? 그래서 그 불국사에 탑을 짓는다는 소문, 그리고 또 소문이 아니라 탑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신라 최고의 석공이 아사들이 이제 뽑혀서 의뢰를 받아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절에 탑을 올리는 일이니까 부정을 타면 안 된다고 해서 금역생활 그리고 또 격리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사녀한테 내가 탑을 금방 짓고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사녀는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빨리 오세요. 그래 금방 올게. 대신 그 절 앞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이렇게 탑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간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그림자를 보고 탑이 올라가는 거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사달은 절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사녀는 여기 호수 연못으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 지나고 한 달 기다리고 심지어 1년 기다렸는데도 탑이 올라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녀는 아사달이 필경 무슨 일이 생겼구나. 돌아오진 않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죽은 거다. 사고로. 그래서 그냥 자결합니다. 한편 아사달은 탑이 완성됐어요. 탑이 완성되고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왜 아사녀는 못 봤냐면 무형탑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사달은 돌아와서 아사녀가 죽은 걸 알고 슬퍼하다가 같은 길을 떠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라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냐면 요거 그냥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민족이 어떤 모습, 꿀딱 벗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화합했어요. 이거예요. 우리 민족 화합이 필요한가요? 화합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통일이 필요합니다. 통일에 대한 시. 자, 그리고 또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한라 남쪽 끝에서 백두 북쪽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거 다 사라지고 또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 이것도 부정적인 존재겠죠? 이 쇠붙이는 뭐겠어요? 무기를 집어주고 쇠붙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괴나 폭력이나 아니면 대립이나 그런 불신의 기운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뭐 하자? 통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껍데기는 가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대조적인 것은 라인을 잡을 때 항상 부정, 긍정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잡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주제 볼게요. 주제는 진정하고 뭐죠? 순수한 민족의 삶 추구 아니면 화합한 이것도 되고 통일한 이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어의 상징성에 주목한다. 상징적인 게 지금 껍데기, 알맹이, 쇠붙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애들이 상징적인 존재. 자, 작품에 사용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의 뜻을 이해했죠? 네. 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면 얻는 효과는 자, 시에서는 이제 지겹잖아요. 동일한 거 반복하면 운율 형성 그리고 주제 의미 가능죠. 자, 껍데기는 가라였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부정적인 건 다 가고 뭐 하자? 통일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는 박남수의 샌데 요거는 설명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요거는 평면적인 주제하고 이면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되게 많습니다.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얘가 출제됐을 때 그 보기 같은 걸로 주어지니까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간단해요. 자, 새구역 역시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으면 끝나는 시죠. 자, 특이하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대로 그냥 가볼게요.
자, 하늘에 깔아놓은 화자부터 찾아야죠. 화자는 역시 없고요. 그 상태에서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 여울 뭔지 알죠? 모르나요? 물살이 갑자기 빠르게 흐르는 곳, 그것을 여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흐르는 곳, 바람이 부는 곳이죠.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하는. 자, 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는 어떤 대상이에요? 새는 바로 노래하는. 어디에서? 바람의 여울터나 나무의 그늘에서나. 어디에서나 노래하는 존재. 자,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그러니까 노래는 사랑이네요. 사랑인 줄 모르면서 새는 노래하는 대상. 자기가 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놈의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그리고 새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 되셨나요? 그럼 새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이라고 써놓은 데서는 뭐라고 해요? 2번에서는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하지만 노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는 뭔가 가식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짝지어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또 가식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또 새는 어떤 존재? 순수한 존재. 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새를 뭐라고요? 누가? 3번 보시면 호수는 한 덩이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죠. 순수잖아요. 그래서 호수 뭔지 알죠? 총 쏘는 사람. 그쵸. 네, 공 던지면 받는 사람 아니라. 네, 그 호수는 그 나무로 순수가 뭐예요? 새죠.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항상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를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전체를 쏠 수 없다. 자, 뭘 말하는지 알겠나요? 시의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새는 어떤 존재예요? 새는 자연물입니다. 새는 자연에서 노래하는 존재고요.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한 존재.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이에요. 1번 해석이. 그리고 2번 해석은 뭡니까? 1번 해석은 계속하면 그럼 포수는 뭐 하는 거죠? 그런 자연을 파괴하는 파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현대 물질 문명, 현대 문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파괴할 수 있나요? 총을 쏘는 행위는 또 뭐죠? 총을 쏘는 행위는 직접적인 파괴 행위예요. 그런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고요. 현대 문명이 아무리 나를 세우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려고 해도 파괴할 수 없다. 그런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식.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이 새를 어떤 진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 자체로 어떤 사상은 어떤 이념은 그 자체로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하죠. 근데 포수가 총을 쏘는 행위를 뭐로 보냐면 이거는 이제 그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자예요. 얘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총으로 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말 그대로 그냥 탐구 행위예요. 하려고 하지만 진실,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은 건들 수 없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1번 해석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표현상 특징 보시면 1번의 박남수의 대표적으로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과 현대인의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인 그게 이제 1번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순수한 삶의 추구와 그리고 현대 문명의 폭력성 비판. 이게 1번 해석이죠.
자, 새의 속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시어는 뭡니까? 순수죠.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순수한 존재. 자, 인간의 자기성과 비정함을 형상화한 시구는 바로 포수는 한덩이 답으로 겨냥하지만 요 부분 같은 걸 계속 물어보죠.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럼 파괴적인 속성으로 자연을 파괴하려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 진실에 당하려는, 진리에 당하려는 그런 탐구자의 모습,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한 시입니다. 어쨌든 요 시, 이런 유형의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에서 보기로 주어지니까 보기 부분은 잘 읽고 어떤 관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성북동 비둘기. 이것도 쉬운 시지요. 요 시의 포인트는 쓰고 일단 성북동 비둘기. 자, 성북동 비둘기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일단 성북동 어딘지 잘 모르겠죠? 성북동 네. 아시나요? 알아? 알아? 몰라요? 나중에 대학 가셔서 너 집이 어디야? 나 집 성북동 살아. 그러면 무조건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돈 많은데. 아유, 부잣집이에요. 부자 동네. 네. 네. 뭐 이제 이성 친구면 그 친구랑 사귀도록 해요. 네. 얼굴이 빠았어. 이거 지금 녹화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성북동. 근데 과거에 이 성북동이 개발된 게 한 30년 정도 됐을걸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달밤이라는 소설 혹시 알아요? 달밤? 황수관 씨 나오는, 모르나요? 그 달밤에 이제 주인공이 조금 한적한 교회로 이사를 가거든요. 거기가 또 성북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전이 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시골 동네였어요, 성북동.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부자 동네로 탈바꿈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비둘기. 뭐 여기 의미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첫 번째, 두 번째, 1행, 2행에 바로 나옵니다. 어쨌든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 또 없을걸요? 화자가 또 안 보이고요. 자, 화자가 없으면 대상을 찾아라.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대상이죠. 비둘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 자, 뭐라고 했죠? 성북동에 새로 번지가 생기면서 본래 살던 비둘기만 번지가 사라졌네요. 일단 표현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시어의 의미는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징하는 건 달라요. 보이시나요? 자, 새롭게 번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주소책에 행정구역이 된 거죠. 그러면서 본래 살던 비둘기가 번지가 없어졌어요. 주소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죠? 삶의 터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번지는 어떤 문명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둘기가 사라진 번지는 자연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같은 시어라도 시 안에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과거에는 자연의 공간이었던 그 성북동이 이제는 행정구역이 된 거죠. 그거 그렇습니다. 현대 물질운동에 대한 또 비판이 있는 시예요. 자, 그 다음부터 쭉 가시면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누가? 비둘기가. 자,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돕는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자기가 번지가 사라져서 상처를 입었죠? 그래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축복해줘요. 왜 그래요? 얘는 자유의 상징이니까. 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동탄이라고 되네요.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는 도로 옹기에 입을 닫는다. 비둘기 보면 막 이렇게 그 부리를 비비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뭘 느껴요? 향수를 느낍니다. 어디에 대해서? 변해버린 이 성북동에서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자,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새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원래 사랑과 평화의 새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됐어요. 사상을 낳지 못하는 그런 쫓기는 새가 됩니다. 자, 뭐로 인해? 바로 현대 물질 문명이. 그래서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입니다. 간단하죠? 여기가 포인트 되는 시예요. 이렇게 두 개가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이 비둘기 자체는 문명에 의해서 파괴된 그런 자연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를 다시 현대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문명에 의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존재는 인간 그 자체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주제 보시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만 꼭 자, 일행의 번지가 의미하는 것은 해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인간 문명의 파괴적인 속성을 형상화한 시구는 어딨냐면 저기 이연에 하나, 둘, 세 번째 채석장 호성. 그래서 피난가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묘사보다는 서술이 중심이 된 여는 자, 상황에 대한 묘사는 1년하고 2년은 주로 비둘기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편.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계장터. 자, 이 목계장터도 어쨌든 다 계속 필수 시들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시들. 자, 요 목계장터 쓰고요. 목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터니까 시장이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의미하는 공간인가 찾으면 끝나는 시. 자, 그리고 화자를 보시면 고맙게도 맨 처음에 있네요. 나. 여기서 이제 또 출발. 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합니다. 자, 구름이 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되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청룡흑령 흩어져 비개인 나루터.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 되라네. 잔바람 똑같은 거네요. 바람이 되라네. 근데 잡초도 써놓읍시다. 아니야. 화살표를 거꾸로 해야지. 자, 잡초를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자, 백길이나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흘의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박가분 알아요?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쓰는 분 중에는 박씨가 만든 분이 최고야. 그래서 박가분이에요. 진짜요? 진짜요. 네. 그럼 박가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박물장수 되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무언가 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얘네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거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시입니다.
자, 일단 박물장수를 통해서 보면 박물장수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자, 목계장터에는 언제 와요? 아흘에 나흘 찾아가. 그쵸? 9일, 4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장수는 다시 말해 장돌뱅이죠. 장돌뱅이 압니까? 몰라요? 옛날에는 그 장이 상설시장이 아니라 그 정기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을 옮겨 다니면서 5일장, 4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얘네가 속성이 묶여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구름, 바람, 박물장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떤돌아다니. 그래요. 그걸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방랑의 이미지, 유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떠돌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해요. 우리 애써서 방랑의 이미지를 찾아냈는데 들꽃은 방랑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자,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잔돌 역시 방랑의 이미지가 아니죠. 들꽃과 잔돌은 또 이제 묶여주죠. 얘들 어떤 존재요?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사는 정착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대조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화자는 뭐 하고 있죠? 화자는 이거 되라고 하고 화자는 이거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랑과 정착의 삶 사이에서 고민,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산설이가 맺차거든. 산설이 실현이 되겠죠? 산설이가 맺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얼굴 묻고, 그쵸? 그리고 잔돌은 뭐죠? 물여울 모질거든. 또 여울이 모질거든. 여울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여울이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바위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는 풀섭이라고 써야지 맞구나. 이것도 바꿔놓자. 자, 그래서 바위 뒤에 붙으라네. 자,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겁니까? 자, 꽃이 되고 돌이 되는데 큰 나무 아니에요. 혹은 아름다운 장미꽃 아니에요. 그냥 이름 모를 들꽃이 돼요. 그리고 돌이 되는데 어떤 돌? 잔돌이에요. 큰 바위가 아니라. 아니면 아름다운 수석이 아니라. 아니면 같이 있는 금강석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존재? 그냥 평범한 민중이 돼요. 시련이 오면 시련에 맞서지 말고 시련을 잠깐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네. 자, 민물새우 끌어넘치는 토방 팻마루 석삼년에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바보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씨는 떠돌이가 되라네. 떠돌이는 요 라인이겠죠? 떠돌이가 되라네. 그래서 천치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천치는 뭐죠? 바보죠, 바보. 바보로 변해 짐부리고 앉으시는 떠돌이가 되라네. 그래서 하늘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사는 날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자, 그래서 우리 사실 고유의 정서를 이제 형상화하십니다. 그래서 목계장토는 요 떠돌이 장돌뱅이의 삶을 보여주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삶에서는 이런 방랑의 삶은 부정적으로 바라봤죠. 근데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둘 사이에서 고민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하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정착의 삶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죠.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신의 땅이 없고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방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마살이라는 안 좋은 팔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착의 삶을 긍정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착의 삶과 방랑의 삶에서 갈등하는 장돌뱅이 나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표현론적 관점 이거를 작가를 통해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가끔 나오거든요, 문제가.
시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화자는 시인이에요. 어떤 시인이냐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잡초를 일깨우는 잡초 민중들에게 바른 생각을 전파하는 유랑 시인인 겁니다. 이런 삶과 그리고 또 바보로 변해서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시련이 오면 시련에 맞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숨어버린 그런 존재 속에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시가 목계장터. 자, 바로 갑시다. 주제. 자, 여기는 소외대 민중의 고뇌와 고통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정착과 방랑 사이의 갈등. 자, 이것만은 꼭 정착하여 살아가는 민중의 얼굴린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하는 시어는 정착하여 살아가는 민중의 얼굴린 모습들은 여기죠. 산설이 맺혀거든 풀 속의 얼굴을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위에 붙으라네. 여기죠. 자, 그리고 요 정도면 됐고요. 어제보다 제가 설명이 더 많네요. 어쨌든 요거 한 편 더 할 겁니다. 김남주 시인. 벌써 클리닉이 다음 주면 끝이에요. 좋다. 원래 8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7주가 되면서 조금 교재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남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늘렸어요. 자, 요 김남주의 설일은 또 오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시거든요. 왜냐면 설일, 눈설자의 날일자. 그 눈 오는 날인가요? 아니라 설날이에요. 설날. 우리 얼마 전에 지났던 그 새해 첫날. 설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자 찾아보시면 화자는 나고요. 나에서 바로 갈게요. 시간 없네요. 자,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을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화자 뭐 바라보고 있죠? 겨울나무랑 그리고 겨울 바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느끼죠? 아, 쟤네들은 혼자가 아니구나. 왜? 서로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겨울나무, 겨울바람 항상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걔네들도요, 같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닌 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처럼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혼자인 사람. 혼자인 사람이겠죠. 완전 인싸들은 나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아싸들이 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 괜찮아. 나 혼자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는 외로움의 정서를 지니고 있어요. 혼자인 얘기죠. 자, 근데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혼자가 아니에요?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 하늘이 같이 해주거든요. 혼자가 아닌 이유는 하늘이 같이 해줍니다. 나무와 바람이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늘이 같이 해줍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거든요. 그래서 김남주 시인의 시는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읽어주시면 이해가 조금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늘 같이 해준다.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쯤에 어디쯤이고 사랑도 매양 항상 섭리의 자갈 곁에 어디쯤이다. 자, 얘는 지금 외롭고 힘들어요. 외롭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삶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삶은요, 은총의 돌층계쯤이 어디예요?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인데, 이런 정상적인 계단이 아니라 돌층계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돼. 그런 돌층계예요.
삶이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삶이 힘든 이유는 못 그리니? 대충 그리자. 삶이 힘든 이유는 이 계단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계단이 일단 불규칙해요. 돌치기. 그리고 다 올라가면 신한테 은총을 받아요. 그런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얼마큼 올라갔는지 또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지 앞에 계단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삶이 끝나면 죽는 거죠. 신한테 은총을 받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사랑은 섭리의 자갈밭이 어디쯤이잖아요. 자갈밭 대강 이렇게 그리면 자갈밭이에요. 이 자갈밭에 또 나는 어디쯤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서 있는지 몰라요. 시작이 어딘지 나가는 곳이 어딘지 몰라요. 걸어가기는 쉽나요? 자갈밭이에요. 가기 너무 힘들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내가 알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끝났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조금 힘들든지 할 텐데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삶과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적진 여태까지는 말로써 풀던 마음. 말 없이 사귀고 말로 풀었겠죠. 여태까지 아우 힘들어 아니면 욕하고. 그런데 말 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 이 생명을 살자. 자,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너그럽게 살자. 너그럽게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이 삶이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자. 누구의? 신의 축복이다. 황송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누리자. 자, 그렇게 다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해의 눈시울이. 자, 이렇게 다짐했더니 새해의 눈시울. 나의 눈물이겠죠? 눈물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그러니까 눈물이 뭐합니까? 승천해요. 그리고 다시 땅 위에 떨구는 백설단법이다.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뭐가 돼요? 백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눈물, 슬픔이 승화해 바로 백설, 하얀 존재, 바로 하얗게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설 일은 뭡니까? 새해의 다짐이에요. 새해 다짐하셨나요? 새해 다짐하셨어요? 작심 3일, 3일 지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새해에 나는요, 저 나무와 바람들을 보며 아, 저렇게 쓸쓸한 존재도 늘 혼자가 아니네.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늘 같이 해주셔. 나의 삶과 사랑이 날 힘들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그럽게 살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삶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다짐했더니 나의 슬픔이 하얗게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라는 시예요. 이해되시나요? 새해 다짐이라는 시예요. 자, 그래서 주제를 가시면 주제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번 3년에서 화자가 겪고 있는 삶의 괴로움을 형성한 시어를 모두 찾으면 자, 삶은 돌층계죠? 사랑도 자갈밭이죠. 자, 그리고 시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겨울나무와 바람은 같이 하니까 혼자인 게 아닌 게 되죠. 나도 하늘만은 늘 같이 해줍니다. 하늘이 하나님. 자, 요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끝.